이번엔 영화를 읽는다. 고독인 동아리 멤버들의 영화 소모임. 안녕하세요. 우리는 고영인입니다. 고영인에서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각자의 인상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의 영화는 잔혹동화의 탈을 쓴 슬픈 역사 이야기 판의 미궁입니다. 고영인 멤버들도 판의 미궁에 빠졌다 돌아온 것처럼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그럼 좋은 영화가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영화 리뷰 팟캐스트 고영인 지금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의 영화 판의 미로로 돌아온 고영인입니다. 1, 2회차인 각각 일본, 미국 영화를 봤다면 이번엔 스페인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모임을 가지면서 보는 영화의 폭이 넓어져서 문득 또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달 멤버 그대로 원웅, 동원, 하경, 그리고 유리님도 오셨습니다. 다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3월은 개강의 달이죠. 왜 말이 없어요? 편집 각이라 아디다스 나이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저는 3월 초에 스키장에 갔다 왔거든요. 오. 진짜 스키 그 최종 맞아. 아직도 눈이 있나요? 막차고 막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질문이 되게 많이 이런 거구나. 저는 용평 리조트 갔다 왔는데 용평. 눈이 다 인공눈이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따뜻했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눈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에 다녀온 기분을 그럼 스키가 아니네요. 느꼈답니다. 그렇죠. 스케이트를 타고 왔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가다가 막 미끄러지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번 겨울에는 스키를 2번이나 타가지고 오. 아주 알찬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다른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힘든 3월을 보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개강을 했기 때문에 3학년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올해 졸업학년이시죠? 그쵸, 졸업해야죠. 졸업도 해야 되고 변시도 가야 되고 변시도 붙어야 되고. 엄청 많네. 슬프네요. 네. 귀한 분을 모셨네요, 저희가.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라고 말하시는 동원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사실 안 바쁜데 네. 대학원 랩 출근하고 있거든요. 오. 근데 재밌어요. 재밌고 요즘 코딩 배우고 있는데 코드 돌아갈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 막히진 않나요? 코드 막힐 때 막히죠. 그럴 때는 퇴근 전까지 이제 막히지 않게 만들어야죠. 안 되면 되게 알아.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 그걸 랩에서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배우는 거예요? 랩에서 오. 돌려야 되니까 이제 독학해야죠. 어떤 언어를 하는 거예요? 매트랩 해요. 그러니까 자연대니까 매트랩. 공대 자연대. 매트리스. 매트리스 이런 거 알아요. 다들 저 여기 대상에 다 저도 잘 지냈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령님은 잘 지내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잘 지내요. 네, 다 잘 지내시는 것 같기. 저는 한 분 빼고. 유리님 새로 직장 어떠세요? 맞아요. 아, 가신 맞다. 직장. 제가 이제 한 달이 막 되어 가는데 되게 분위기는 좋은데 좀 잘 모르겠어요. 뭐가요?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왜요? 그리고 뭐가 다른가요? 왜냐면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롤모델을 그 직장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롤모델? 10년 후에 롤모델들은 있어요. 여자분들 애 낳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20년 후, 30년 후에 모델은 없어요. 그래서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예전에 일했던 데랑 좀 다른 분야인 거예요. 완전 분야가 달라요. 그때는 어쨌든 연구에 참여하는 거였고 지금은 되게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거여서 맞아요. 지금은 약간 회계, 세금 계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구매팀에서 근데 그게 되게 꼼꼼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안 쓰던 소프트웨어 써야 되고 바쁘죠. 그리고 포워더들 막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걸 다 정산해주는 방법이 다른데 그걸 다 내가 기억해가지고 해야 돼.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돈 나가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습니다. 뭔가 다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시작에서 굉장히 부담과 체력적인 힘듦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파네미로처럼 네. 오피리아처럼 네. 아 오피리아. 성장을 성장 영화죠. 성장 영화죠. 그렇죠. 잘 골랐어요 3월달에. 그러게요. 원래는 4월달에 봄인데. 하려고 했는데 3월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맞아. 같아요. 꽃피는 봄이 딱 오면 맞네. 꽃과 관련이 있긴 있죠, 있죠. 있죠. 네, 있긴 그쵸. 있죠. 아주 크죠. 네, 그렇죠. 제가 괜한 그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죠. 이 파네미도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릴 때 읽었던 동화가 또 생각나는 영화인지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영화나 어떤 동화를 보고 감명이 깊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은데 뭐 이동진 평론가는 또 동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보다 깊고 슬픈 동화를 스크린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5점을 줬어요. 이 영화를 동화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제일 이 영화를 동화로서 관객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겠죠. 뭐 판이라는 존재나 그렇죠. 뭐 요정 그 밖에 이런 겪는 좀 현실에 없는 모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를 좀 동화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화의 형식도 동화적 형식을 빌어서 만들었죠. 처음과 끝에 내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장치라든지 끝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결말로 끝을 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동화적 요소에 그런 부합한 장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피니아의 3가지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요소들도 되게 동화적인 요소들이 많죠. 두꺼비나 마법의 돌이나 뭐 눈알 괴물이나 만드라고라, 분필, 마법의 분필 이런 요소들이 파네미로를 더 동화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피리아 그 성격이 좀 동화적인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 자체가 되게 맞아. 동화의 주인공들은 호기심도 많고 용기도 많은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오피리아가 그런 성격이라서 이 영화가 더 동화적으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동화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동화는 사실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서의 측면도 있지만은 어린이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미도 되게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헨젤과 그레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끼리 숲에 들어갔다가는 뭐 마녀를 만나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된 게 많으니까 이것도 잔혹 동화라고 하지만 사실 원래 동화는 어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좀 잔혹하게 보이는 측면이 원래는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들이 되게 권위적이고 복종하는 캐릭터랑 아예 비폭력을 표방하는 캐릭터로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도 되게 동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선과 악이 되게 명확하게 네네, 구별되나요? 맞아요. 악인. 음, 그 대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악인이죠. 좋은 뭔가 선한 면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 그런 뭔가- 평면적인 인물 구성? 그게 되게 동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동화적인 요소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약간 궁금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동화들이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화는 진짜 따뜻한 동화예요. 저한테는 엄마가 저한테 불러주는 자장가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책이라서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동화책도 상관없고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동화적인 스토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얘기를 해봤을 때는 따로 생각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동화가 특히 저희가 어렸을 때 접하는 동화가 보통 좀 공주 중심으로 된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신데렐라나 뭐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뭐 이런 어렸을 때 접하는 얘기들이 되게 공주 중심의 이야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이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그거에 별로 흥미를 못 가졌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이제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해서 그 그리스의 그런 영웅 서사시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거에 좀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게 좀 쉽게 풀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서 그거랑 그다음 아서왕 이야기 그거를 이제 해서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이제 그런 어린 남자의 모험심 이런 걸 되게 많이 자극받아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심 강한 이야기들을 좀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특히 더 어렸을 때는 그런 특정 성별이, 그러니까 뭐 남자라면 이래야 돼, 여자라면 이래야 돼 이런 관념을 좀 아직 가지고 있을 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주들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그런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 쪽에 좀 더 흥미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게 이제 어릴 때는 오히려 막 역사책, 그러니까 동화라기보다 막 이런 거 막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 동화적인 어떤 그런 장르를 이렇게 깊게 파괴된 거는 오히려 20살 넘어선 것 같아요. 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여타 애니메이션들 이런 것들이 20살 넘어서 보니까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어릴 때는 사실 지브리 애니메이션 되게 무서웠어요. 저도 좀 무서워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 나는데 그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변하잖아요. 맞아. 무서워. 그게 또 되게 초반에 그죠. 그 장면까지 보고 그 이후에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 썼던 게. 무서워서. 아니요, 안 봤거든요. 아. 되게 좀 이제 좀 네. 맞아요. 그쵸. 부모님 그렇게 변하는 건 완전 아기 때 악몽 꾸면 나올 만한 딱 그런 소재잖아요. 충격적인 이야기. 맞아요. 또 이제 그 인물들 그림체는 전반적으로 되게 데포름에 된 그림체인데 부모님이 돼지로 변할 때 그 돼지 그림체가 완전 실사체 비슷하게 해버리잖아요. 그거 데포름에 되지 않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되게 무서웠어요. 특히 그 지브리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남는데 지브리 특유의 어떤 되게 현실을 반영하지만 되게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약간 살짝 언캐니 밸리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릴 땐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 지브리에서 할머니 캐릭터를 묘사할 때 그리는 특유의 얼굴형이 있거든요. 이게 주름 이렇게 있고 맞아요. 얼굴 좀 뭐 나고 코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죠. 그게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녀 이미지 네네네. 있잖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그렇군요.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그 뭐지? 월령공주를 진짜 무서워했어요. 맞아요. 월령공주는 진짜 팔이 잘리는 커서 봐도 무서워요. 저는 완영이라고 하나요? 영화를 끝까지 못 봤어요. 지금 한 4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메시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옛날에 생가치로 행방불명에서 그 할머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바바인가? 유바바 할머니가 화내는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장면은 아직도 좀 심지어 새로 변할 때 머리만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브리에서는 왜 이렇게 좀 사실적이라면 사실적이고 좀 더 자극적이게 뭔가 무서운 장면들을 더 많이 묘사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글쎄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경고 같은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령공주에서 나오는 그 사슴신이 거대화되는 장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슴신이 목이 잘려가지고 그 나머지 그 몸이 이제 그 목을 찾으려고 거대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슴신이 좀 대세적인 해석으로는 자연의 수호신 내지 자연 그 자체. 그러니까 가이아 사상에서 말하는 그 가이아에 해당하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이 스스로의 완전성을 되찾기 위해서 인간을 역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다는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뭐 지금도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인류가 사는 지방 그 육지들이 물에 잠기게 될 거고 이게 좀 지구의 복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님의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를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뭐 이제 부모님이 돼지로 변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인간의 탐욕에 그렇죠. 대한 경계인 거잖아요. 그 시장 바닥 이런 데 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막 집어 먹었다가 돼지로 변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도 어린아이는 아직 그런 탐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수하게 이제 동심적 요소로만 가득한 이웃집 토토로도 있잖아요. 이웃집 토토로 초반에 30분 보면은 되게 거기다 이제 BGM만 잘 깔면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저도 토토로 네. 좀 저는 토토로를 보면서 저는 줄거리를 전혀 모르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흠박이 하나 있을 거야. 토토로가 나중에 입이 엄청 커져가지고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지브리 특유의 어떤 취향 같은 것 같아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 오늘 할 이제 파네미로의 감독인 길레르모 델 토로도 되게 영화적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잖아요. 이따 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어떤 지브리 특유의 어떤 그런 뭐 정서라든지 그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짙게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브리는 조금 뭐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를 좀 크게 드러내는 영화나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그런 면이 아니라 진짜로 따뜻하고 재밌었던 그런 드라마 뭐 이런 동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경님은 어떤가요? 저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렸을 적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줬던 동화들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동화를 볼 때 그렇게 의미를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재밌으면은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 어린 시절 되돌아봤을 때 제일 재밌게 봤던 동화적 콘텐츠는 디지몬 어드벤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죠, 최고. 박수가 오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사실 특별한 교훈을 찾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우정, 용기, 희용사. 데이라치나 시켜줘. 저 말 좀 할게요. 저 말 좀. 그래서 저는 디지몬 어드벤처 보면서 이제 어릴 적 선택받은 아이들 문자가 오잖아요. 허그하트 부엉이 기다리듯 문자를 기다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은 기다렸을걸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요즘은 이제 포켓몬빵도 나오고 포켓몬이 좀 다시 또 부흥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디지몬빵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도 들고 여러분은 아쉽네요. 디지몬파인가요? 포켓몬파인가요? 디지몬파죠. 디지몬이 저는 왜 좋았냐면 포켓몬보다 포켓몬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그 뭐죠? 인간이 포켓몬을 인격체로 물론 인격체가 아니죠. 근데 이 부려요. 네 부려요. 부려먹어요. 네. 부려요. 근데 디지몬은 좀 더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진화시켜 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아무 얼른 지나가란 말이야. 포켓몬 세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감히 피카츄 네가 말출을 한다고? 그리고 자율 주행처럼 자율 공격이잖아요. 디지몬은 냅두면 알아 싸우니까 그게 되게 좀 존중을 해주는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중에 좀 더 깊게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포켓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이 총 6개의 포켓몬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6개를 넘어가는 포켓몬의 경우는 이제 어디 이제 맡겨놨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오박산의 집 이런 데다가 이제 맡겨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자기 가진 걸 교환해가지고 쓰는 형식. 이게 왜냐면은 게임에서가 원래 포켓몬스터는 게임이 원작인데,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그 6마리의 포켓몬을 데리고 다니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따라가고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너, 그러니까 주인공 인간 캐릭터와 포켓몬 간의 그런 유대 관계가 좀 더 얇게 형성되는 거에 반면에 디지몬 같은 경우는 1대1 형식의 파트너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깊게 쌓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즈의 진행에 따라서 디지몬은 이제 시리즈가 바뀌면서 주인공을 교체하는 선택을 해버렸고 포켓몬은 그걸 유지하는 선택을 하되 유지하면서도 피카츄만큼은 항상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즈가 누적되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 한지우라고 하는 그 캐릭터와 피카츄의 유대는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는데, 근데 이제 디지몬에서는 그 유대가 그렇게 남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도 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막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재밌다. 그렇군요. 그런 인상이 그냥 인상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그거였어. 말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노네로 세령님 어제 포켓몬빵 아, 헌팅했다고 맞다. 하셨는데 혹시 잘 못 찾겠더라고요. 요새 너무 서울에는 거의 없던데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저 한 두 군데 갔나? 그래. 아, 그래요? 집 근처 편의점 가잖아요. 그럼 편의점 대문 앞에 없음. 포켓몬빵 재고 없음. 어? 여기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우리도 한 3-4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저 아는 형도 포켓몬빵 지금 10박스인가 주문을 넣어놨는데 근데 이제 배송이 4월달에 온대요. 그럼 안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공장에서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다 주문이 밀려가지고 근데 뭐 공장주는 지금 이제 밤낮으로 돌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징글벙글. 역대급 포항.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또 사람들이 몰려서 사고. 우리 그 향수를 맞아. 향수를 자극하는 게 진짜 마케팅적으로 옛날에는 용돈 막 1-2천 원 받아다가 하나 사 먹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돈을 벌고 어른이니까. 하니까 맞아. 그걸 보니까 박스 사놓고. 어렸을 적 누릴 네. 욕망을 맞아요. 박스채로 사버리죠. 그 추억이 있는 세대가 이제 돈을 버는 세대가 되니까 네. 맞아. 그들을 난리가 노린 나는 마케팅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아무도 맞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 달빛천사 성우님이 막 맞아. 앨범 내가지고 그게 맞아. 원래 그 막 우리나라에서 그 유튜브 수익 같은 것도 일본 원곡 원작자한테만 갔는데 근데 그 수익을 좀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용신 성우님이 막 앨범도 내고 판권 사고 그랬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뭐 펀딩을 받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뭐 1000%가 뭐였나? 그때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네요. 진짜 저도 달빛쳐서 진짜 좋아했거든요. 무조건이다. 멜론이었나? 멜론이 그 남자애 누구지? 타토. 당옷에 타투 좋아해봤잖아. 아, 알죠? 무조건이죠. 오. 그런 과거가 있죠. 타투 좋죠. 그렇죠. 뭐 다른 유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 봤던 거는 여러분 다 투니버스 아시죠? 투니버스에서 봤던 카레이도 스타라는 태양의 서커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었고 고등학교 때 인상 깊게 본 거는 디즈니의 겨울왕국이었는데 일단 그 초등학교 때 본 그 작품이 인상 깊었던 거는 그게 되게 서커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을 되게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걸 되게 재밌게 봐서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지금 태양의 서커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한할 때 보러 가기도 하고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겨울왕국은 왜 제가 마음에 들었었냐면 사실 중고등학교 때 되게 그 사춘기 와가지고 막 중2병 있고 어떤 작품을 봐도 저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별로 놀랍지 않고 저렇게 끝나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겨울왕국에서는 저는 당연히 그래서 왕자가 키스하고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나의 눈물이 구했던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니 안나가 아니고 엘사의 눈물이지. 그쵸. 아 네. 아 잠깐만 너무 헷갈린다. 좋아하는 작품 맞죠? 엘사의 눈물이 얼어버린 안나를 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이후에 내 중2병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엘사의 눈물이 유리를 가고싶겠다. 맞아요. 나중에 말레피센트 봐보세요. 말레피센트 맞아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되게 꼬잖아요. 그것도 원래 왕자가 구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식으로 구해지거든요. 그것도 되게 꼬아서 되게 거기에서는 재밌었어요. 심지어 왕자가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겨울왕국에서도 좀 흑막이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맞아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우리 근데 이제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스포일러 알러트 해야 될 것 같아. 몇 가지 세령이가 한 번에. 해줄 거야. 이 컨텐츠들 전부 다 스포일러 알ert. 아무튼
근데 이게 성장 영화나 성장 스토리가 동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되게 극적이잖아요. 동화라는 매체 컨텐츠나 이런 게 자체가. 그래서 성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들이 그 성장의 짜릿함을 느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커야지 하고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요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카레이도스트나 겨울왕국이 인상적이었던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네요. 동화는 또 아기자기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도 함께 떠올려서 더욱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쁘고 밝은 동화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의 씁쓸함을 반영한 동화가 또 우리 마음에 더 오래 남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본 파네미로가 딱 이런 설명에 어울리는 영화였는데요. 이 파네미로를 아직 못 보신 여러분을 위해서 하경님이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지명되구나. 준비하셨죠? 아, 그럼요. 이제 파네미로 같은 경우에는 1944년에 스페인 내전 후를 배경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936년에 인민내각이 형성되니까 이거에 반대한 프랑코 장군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마드리드를 함락시켰는데요. 이제 영화의 배경은 1944년 정도로 진행이 돼요. 그때 군부 파시스트가 스페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인민내각을 지지한 시민군들이 그들의 눈을 피해서 숲으로 숨어 지내요. 이때 주인공 오피리아가 이제 어머니 임신을 하시던 어머니와 함께 새 아버지인 그 정부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시스트 국민전선. 비달 대위가 있는 숲속으로 거처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에 상당히 잔인하고 무서운 분위기 속에 살던 오피리아는 우연히 벌레 요정을 만나서 숲속에 숨겨진 미로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판을 만나면서 이제 판이 오피리아에게 3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은 지하 공주인 모안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컴팩트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줄거리를 듣고 있으니까 영화를 봤던 그 당시에 되게 안타까운 감정들도 들고 조금 기괴한 거를 봤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평점도 좀 궁금해서 평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결말이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오피리아가 행복해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우리는 희망을 향해 달려간다. 비록 그것이 환상일지라도 라고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리고 별점은 3.5점을 줬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별점과 코멘트를 어떻게 매겼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별점 4.0을 준 것 같고 네. 코멘트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나온 말을 차용해서 썼었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영문으로는 Success so clearly in view or is it merely a speed of light? 이라고 해서 성공이 목전에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냥 작은 불빛의 환상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딱 막바지 성공의 막바지로 다가갈 때 이제 한마디 던져주는 나레이션이었는데 근데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가져다 썼습니다. 오피리아가 마지막에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들을 법한 그런 얘기 같아요. 예. 저는 그 코멘트를 읽었을 때 판의 목소리로 읽히더라고요. 그니까 그 말이 그러네. 판이 하는 대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걸 읽고 내가 놓친 대사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좋았던 코멘트인 싱크로율이 것 맞죠. 같아요. 그죠? 하경님은요? 저는 이제 4점을 줬고요. 저도 네. 이제 코멘트는 아이에게 전쟁을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 잔혹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2부에도 살짝 말씀드릴 거지만 영화가 오피리아의 환상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네미로라는 서사 자체가 어린아이의 어떤 거대한 현실 부정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잔혹한 상상을 만든 그 전쟁이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아이에게 설명해주기 어렵고 슬프다는 평가로 그런 코멘트를 매겼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얘기를 할 텐데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에 대한 그런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좀 가지고 2부에서 얘기를 할 텐데 맞아요. 이게 사실은 감독이 의도했겠지만 현실과 환상이 되게 모호하게 배치가 되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만큼 환상적인 걸 꿈꿨을 아이 또는 환상만큼이나 잔인하고 기괴한 현실 이걸 같이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원님은요? 저는 이 영화에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점을 줬고요. 오, 5점. 그게 이제 평을 어제 달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달았냐고 하면은 이제 순수한 신념은 거짓과 고통 속에서도 영을 열룩지지 않을지니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았냐고 하니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된 점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순수한 신념들 이런 것들은 시간의 영속성으로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영화적인 어떤 교훈을 담아서 이제 평을 썼습니다. 그러면 동원님은 오피리아랑 그런 인민 내각군을 거의 같이 본 건가요? 사실 이제 영화를 이따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피리아랑 이제 그렇게 겹치는 어떤 인민 전선의 인물이 메르세데스입니다. 맞아요. 이제 어떤 영화적인 어떤 장치 속에서도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열쇠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칼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피리아와 이제 메르세데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교훈적인 메시지라면 교훈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평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약간의 이야기를 첨언하자면 저는 오피리아가 나중에 뭐 오랫동안 살았다면 메르세데스처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 리뷰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맞아. 까먹었어. 유리님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하경님이 남겨주신 코멘트랑 비슷한데요. 자신만의 다크 판타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이야기라고 적어봤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전쟁은 진짜 뭘 위한 거지? 지금도 사실 맞아요.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21세기에. 그리고 전쟁이야말로 진짜 결정하는 사람이랑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물론 사회에서 되게 많은 게 다 그 모양 그 꼴이지만 전쟁이야말로 그 끄트머리 가장 결정하는 사람이랑 정말 피해봐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가장 다른 것 같다. 맞아요. 너무 불합리한 그런 사건의 가장 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아이였기 때문에 훨씬 비극적이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라서 4.5점을 줬습니다. 맞아요.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이념이나 어떤 대단한 걸 위해서 싸운다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뺏어갈 만큼 그런 이념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게 바로 전쟁인 것 같은데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또 최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2부의 스포일러 격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좀 가볍게 만들어서 이 영화가 또 유명해진 데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죠. 마케팅이 굉장히 한몫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기괴하고 판타지 또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의 영화라고 평가를 많이 받죠, 이 영화가. 근데 개봉 당시에는 되게 핀트가 어긋난 마케팅 때문에 좀 소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원우님이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 그 홍보 포스터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오피리아가 어딘가 모험을 떠날 것처럼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돼 있고 이제 막 거기에 이제 나온 슬로건 이런 것도 이제 뭐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맞긴 맞는데 예, 그것이 예, 그래서 이제 막 좀 순진무구한 소녀가 좀 어떠한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환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고 그거 세계로 이제 들어가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포스터로 이제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
거기 그 포스터를 보고 간 관객들이 생각한 환상이랑은 좀 많이 다른 달랐을 거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정이 나오는데 근데 그 요정이 그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 같은 요정이 아니라 그 벌레와 굉장히 벌레와 유사한 요정이고 이제 조언자인 판 캐릭터도 굉장히 무섭게 등장을 무섭죠. 하고 영화 톤 자체도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뭐 두꺼비 중간에 이제 등장하는 두꺼비라던가 아니면은 눈이 손바닥에 달린 괴물이라든가 하이라이트죠. 그런 식의 이제 좀 데포럼해서 좀 더 귀엽게 표현될 수 있는 괴물들조차도 굉장히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스터만 보고 갔던 포스터만 보고 자신의 자녀들 데리고 갔던 부모님들이 우는 자녀를 데리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영화를 많이 난감했을 것 나왔다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 때 이 영화 개봉해가지고 갔는데 난장판이었대요.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그런 눈알귀신이. 눈알 이제 그런 되게 기괴한 뭔가가 나올 때 다들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예. 그게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악몽 꿀 것 같아요. 네. 그 맞아. 사운드도 요정을 씹어먹는 사운드도 그건 정말 감독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또 판타지물이 되게 흥행을 많이 했던 시기라서 해리포터 마니아 이제 연대기 이런 것도 좀 2004년, 반지의 5년 그때쯤에 우리나라에 반지의 제왕 3편이 들어오면서 판타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2002년도 3년도쯤에 이제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 처음으로 개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판타지 영화가 굉장히 높은 흥행 수익을 낸다는 것. 나니아 연대기의 그 영화도 개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판타지 영화를 대거 수입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하필 그중 하나가 이거였던 거죠.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당해서 돌아와가지고 보복으로 평점을 막 1점을 주기도 하잖아요. 뭐 포스터를 잘못 보고 들어갔다 뭐 이런 평점을 내기도 했는데 네이버 평점은 하지만 항상 반대로 작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클레멘타인이 5.0에 거의 우주 최고 명작인 것을 생각을 하면 아빠 일어나. 클레멘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진짜 막장 영화예요. 아니요. 스티븐 시걸이 내 안에서 촬영한 대한민국 영화 사상 최고의 영화.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이 영화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유 뭐 웃기네요. 속는 사람만 있고 속이는 사람은 영화를 다운받아서 직접 감상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감상하는 게 더 재밌는 영화. 10분짜리 그 짧은 리뷰 영상으로. 그걸 영화 리뷰어들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한 영화. 그런 영화 몇 개 있죠. 뭐 성냥팔이 그러니까, 소녀 제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 리뷰어의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가 2017년이고 정확히 말하면 리얼 개봉 이후예요. 그리고 리얼이 개봉하고 이 리얼을 어떻게 까는지를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영화 리뷰어들을 구독을 하기 시작했고 영화 리뷰어들이 까는 게 더 구독자를 많이 끌어온다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망한 영화들을 하나씩 발굴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목받은 거에 이제 클레멘타인이 제일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냥팔이 소녀의 제리. 이름부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부관 참시 트렌드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영화 리뷰어의 성장 흐름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와, 근데 이 그건 영화가 조금 깔만한 여지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약간 마케팅의 역풍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판을 위로는 좀 마케팅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평도 있고. 만든 사람이 영화 안 봤을 거예요. 영화를 안 보고 보통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이거 포스터 영화 안 보고 만든 거다 이런 영화들도 꽤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다시 홍보를 해야 되는 마케터가 된다면 어떤 슬로건을 쓰고 싶으세요? 혹시 생각해놓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슬로건은 잔혹한 삶에서 탈출하라 라고 하고 싶고 원래 원제가 파네미로 오피리아의 3가지 열쇠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열쇠라는 키워드 자체가 너무 희망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오피리아의 3가지 과업,
오피니아의 세 가지 도전 이런 식으로. 그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붙인 제목이에요. 그래요? 그 예, 부제가요? 네, 원래는 부제 없어요. 그냥 부제가 파네미로만 없어요? 제목인데 어. 네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게 적어놔서 더 그거, 판타지스러운 네. 너무 마케팅이에요. 당황스럽잖아요. 저 열쇠라고 하니까. 부제가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그런 줄 저 알아요. 궁금해서 어제 찾아봤어요. 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번역했을까? 없더라고요. 없어. 그러네. 그래요. 그 원래 일본에서 막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 맞아요. 이제 영화 같은 거 수입하면은 밑에 부제로 막 엄청 길게 나와요. 네. 저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해리포터 저도. 마법사의 돌. 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마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시리즈물로 나왔나 싶었는데 그냥 아. 마케팅이었군요. 그냥 저는 그냥 대놓고 잔혹동화 이런 얘기를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슬로건에다가 뭐 새로운 문이 열린다 이런 거 보면은 어린 아이가 뭐 잔혹동화 뭐 이런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포스터 제작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좀 반전 재미를 주려고 했던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 해서 이렇게 그런 동화인 줄 알고 왔다가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충격 먹고 해서 가겠지라고 하면서